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마켓 시그널과 함께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 쏙쏙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국 증시 출발할 때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장중에 엔비디아가 10% 가까운 큰 반등을 보여주면서 선비디아의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빨간불을 끝까지 지키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하면서 미증시 상황 함께 점검해 보시죠. 일단 간밤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됐던 미국 증시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천비디아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기가 시장 전반에 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온기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1.53% 하락하면서 5월 들어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4만 선을 돌파했던 게 며칠 전이었는데 이제 3만 9천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다우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이날은 오른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0.39%, 0.74% 하락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 한번 보시죠. 지수 추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다라고 아까 은주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일제히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높게 시작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 중 80% 이상이 하락을 한 하루였는데요. 이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굿뉴스가 밴뉴스로 작용하는 그런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정말 초록색, 오른 종목들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대형주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애플도 2% 넘게 내렸죠. 엔비디아만 오름세였습니다. 엔비디아 장중에 10% 이상의 급등세도 나타났는데 9%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천비디아에 잘 안착을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총 2위에 있는 애플과 시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다 내린 가운데 테슬라의 하락률 3.5%로 조금 더 큰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영향보고서 2023에 이 장기적인 전기차 판매량의 목표치였던 연간 2천만 대 문구가 누락돼 있다는 점 투자자들이 좀 실망한 것으로 보이지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한 영상 컨퍼런스에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확답을 해주지 않은 점도 실망 매물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의 특징주 3가지 꼽아봤습니다. 먼저는 보잉이 되겠습니다. 보잉의 현금이 바닥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최고 재무책임자가 2분기 항공기 인도량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에 보잉의 주가 7.5%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도 오늘의 특징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 프로모터이자 또 티켓 판매 회사인데요. 미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소하고 또 모 회사인 티켓마스터로부터 분할을 요구하자 주가 7% 넘게 역시나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 엘프뷰티는 18% 이상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주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엘프뷰티는 가성비 화장품 브랜드로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화장품주, 특히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호실적 기록하면서 주가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준 배드뉴스,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된 그런 지표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글로벌
제조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경기가 좋았다라는 희소식이 오히려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미국의 5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54.8로 시장 전망치 51.5를 웃돌고 4월보다도 좋게 나왔고요. 제조업 PMI 예비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50.9로 시장 전망치 50을 웃돌면서 제조업이 다시 확장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합성 PMI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갑자기 더욱더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합성 PMI는 54.4로 4월 확정치 51.3보다 높게 나왔고요. 2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2년 내 가장 빠른 확장세를 보여준 건데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뉴스 오히려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날 고용 시장도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 줄어드는 모습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계속 실업보험 건수 8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이 아직은 강하다, 약하다라는 그런 일관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견고한 움직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에 이렇게 경기가 확장되고 고용은 견조하다라는 그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어든 영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보시면 금리의 방향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금 5.25%에서 5.5%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데요. 원래 같으면 9월에 첫 인하가 시작돼서 2번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이날 지표가 좋게 강하게 나오면서 9월은 동결 가능성이 다시금 조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어질 것 같다라면서 시점을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미루는 듯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엔비디아만 호실적에 기대서 오른 하루였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휴일을 앞두고 국제유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점도 미뤄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3% 꽤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온스당 2,33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로이터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And despite NVIDIA's very good, solid results, I think what's overweighing today, at least in the markets, is the fact that you have interest rates that are a bit higher. So there's a thought process that the cuts that have been talked about may be delayed. Maybe there won't be any this year. We're really serious worldwide about deploying all this AI stuff. You're going to need the infrastructure behind it. So that's very important. And I can point you to one company that's here in Cleveland, Eaton. If you go and take a look at their presentation and look at the backlogs they have and what they're saying about the demand that they're seeing, they're not even close to seeing a real start of this stuff. It's just starting to happen now. So it's really kind of exciting, very exciting to see what's going on here from the secondary and tertiary plays in this whole AI space besides just NVIDIA. NVIDIA is spawning a whole nother area that's really driving growth. 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외신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9.8%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를 초반에 이끌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미국의 기업 활동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시 한번 사그라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미국의 5월 산업 PMI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겪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내렸고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또한 다시 소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5월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한 PMI 예비치가 5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인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전월에 기록했던 수치 혹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도 모두 웃돈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은 제품의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향후 수개월 내로 상품의 가격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다리고 있는 연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서비스나 제조업 두 부분 모두 비용과 판매 가격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기준보다도 더 높아지면서 연준이 기다리고 있던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확인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대비 8천 건이나 감소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도 현재 기대감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미국의 4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4.7%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모기지에 대한 부담감이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지표에는 부담이 되는 모습이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이 간밤에 2년물과 10년물 모두 수폭으로 이 기준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다시 한번 경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왔는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JP모건의 서밋에서 해당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밋에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자 다이먼 회장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고금리의 침체가 더해진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현재 이런 상황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부분을 함께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좋은 상태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4%를 밑돌았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주택가격, 또 주가 등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매파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닌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한 대로 현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또 쇼크가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5월에 미국 안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되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크로스오버 SUV 그리고 픽업 트랙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5월 동안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면밀하게 관찰한 이 수치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들의 공급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감소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소매와 비소매 거래를 포함해서 올해 5월 전체 신차 판매량이
144만 6,800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차량당 평균 인센티브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도 48.1% 증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매업체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1.5%의 감소폭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보고서에 따르면 쇼핑객의 24% 정도는 올해 안으로 여전히 전기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5%를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JD파워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EV의 썰물 순간을 보고 있다.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이런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발표됐던 그 유럽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을 확인해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유럽 안에서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테슬라만의 판매량이 하락하면서 어제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글로벌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특히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어제 머스크는 또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관세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어간 건데요. 현재 중국산 전기차 관세 방침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테슬라도 그리고 나 자체도 이러한 부분을 기대하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와 같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죠.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세율이 기존 4배인 100%까지 인상이 되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 안에서 관세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또 현재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의 저가 자동차 공세를 막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 회사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와 관련돼서 참성된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3달 만에 또 다른 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 넘는 테슬라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 뉴스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전이었었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는 SEC가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5시 기준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4%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다시 주가 회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두가 우려했었지만 극적으로 다시 한번 반전 시나리오를 써내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번째로 이어서 비트코인 다음에 2번째로 이어서 현물 ETF에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 그리고 내일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켓 이슈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서 뉴욕 증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진짜 단연코 엔비디아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건 다 내려도 엔비디아만큼은 홀로 상승을 하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또 천비디아의 자리에 잘 안착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실적 때문이었겠죠? 네, 오늘 엔비디아는 무려 9.3% 오른 1,037.9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최고치는 주당 1,063.2달러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천비디아를 달성한 것이죠. 두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날 발표된 실적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분기 매출은 2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2% 늘었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606.12달러로 무려 461%가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제품 라인, 즉 블랙웰 칩으로 주력 상품 판매를 전환하면서 일시적인 수요의 에어 포켓, 즉 하강 국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꾸준히 실적이 늘고 있죠. 연말에 출시될 신제품 블랙웰 칩에 대한 사전 구매 수요가 탄탄한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최고칩 호퍼 시리즈에 대한 수요 역시 건재했던 것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제자는 호퍼와 블랙웰 라인 모두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투자자들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보통주를 10대 1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77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9,800만 달러의 배당금 지급도 발표했습니다. AI 붐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과감히 환원하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개미 및 투자자들의 접근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다분히 주가 상승을 더욱 이끌 호재인 것이죠. 네,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전일 호실적 또 액면 분할 소식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면서 이런 온기가 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목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장 초반만 해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종목은 부진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다우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보잉 주가가 납품 부진을 이유로 올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7.55% 하락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날 공개된 5월 FOMC 회의록에서 일부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둔화세를 보여주는 5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FOMC 회의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달치 데이터만으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해서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5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70%에 달했는데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타났습니다. 0.4%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된 이후에 시장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던 면이 있는데 오늘 나온 지표들을 또 보면요. 경기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고용 시장도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썩 지표가 좋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업 활동은 가속화하고 있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비치는 54.8을 기록했는데요. 50 이상이면 확생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월가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51.5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이고요. 4월 확정치 50.9와 비교해도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PMI 예비치도 50.9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50.0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4월 확정치 49.9 또한 웃돈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2달간 둔화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달 4월 다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죠.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 고용 청구자 건수는 계절 종료 기준으로 21만 5천 명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는 직전주보다 8천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월가 예상치 22만 명도 웃돈 수치이고요. 여전히 고용시장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미국 경제에는 굿뉴스이지만 증시에는 배드뉴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강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뉴욕 증시는 당분간 혼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금리 불확실성에 좀 하락세를 나타낸 목요일장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목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놉시스 안정적 실적 성장 확인, 피트 시놉시스 2024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시놉시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영화관? 포스터? 맞죠? 영화관이나 포스터에서 시놉시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범죄도시 4의 포스터를 만든다. 그럼 제가 거기다 문구를 시놉시스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마석도 형사, 이제 해외에서 누가 오냐를 외치다. 이런 것이 시놉시스거든요. 많이 보셨죠? 영화의 어떤 내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이 광고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제 시놉시스를 조금 더 다듬어서 더 자세히 하면 그게 시나리오가 되죠. 대본이죠. 시나리오를 여러 배우한테 주겠죠? 맨 처음에 마동석 씨 접선할 때 범죄도시 시나리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것은 관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배우들한테 주는 거. 그다음에 시놉시스는 우리 포스터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화를 알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죠. 그 시놉시스가 이 시놉시스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을 제공하는. 그렇죠?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문구에서 우리가 보던 시놉시스가 바로 이 시놉시스다. 이렇게 보시면은 반도체나 영화판이냐 그것만 틀린 것이지 알고리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딱 알 수 있는 예시였죠. 시놉시스의 2024년도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 1.4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면은 동기니까 같은 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전년이면 이전 연도고. 그러면 2024년 2분기의 전년 동기라는 것은 뭐예요? 2023년 2분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전 분기 대비라는 건 뭐예요? 2024년 1분기 대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가 먼저 나오죠. 전분기 대비 얼마 성장했냐도 나오지만 1, 2, 3, 4분기가 있을 때 대부분 다 계절성이 있거든요. 기업에 따라, 섹터에 따라 다 틀리죠. 어떤 기업은 연말에 가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연초에 많이 일어나는 게 있고 어떤 기업은 연중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거를 그냥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얼마 늘었다, 전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얼마 늘었다고 하면 그 계절성을 다 거기에 함축시켜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전분기 대비 매출 순이익이 올랐다, 전분기 대비 매출 순이익이 떨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전체 4분기 온기라고 하죠. 온기,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온기로 했을 때 그게 뭐냐, 무슨 한기냐 온기냐 그게 아니라 온기. 뭐 1분기 실적으로 유추했을 때 1, 2, 3, 4분기의 온기를, 예를 들어 지금 2024년도 2분기 실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럼 2024년도 2분기 실적, 1분기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4년도 1분기, 2분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온기로 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 얘기가 1, 2, 3, 4분기를 합쳐서 전 1년을 통틀어 그 한 해의 실적이 얼마냐, 그게 온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 전년 동기 대비다.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순이익. 이 GAAP는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긴 GAAP를 쓰죠. 그래서 292.1 밀리언 달러가 나는데 7% 증가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수로 나오니까 주당 순이익이 나와서 그것도 7% 증가해서 1.88입니다. 근데 왜 여기 넌 GAAP EPS냐? 조정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조정 주당 순이익. 왜 조정을 하죠? 일시적인 비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영화 얘기 이어가면 마동석 씨가 범죄도시 처음에 출연료를 계약을 할 때 나중에 뭐 러닝 개런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만을 간다, 500만을 간다, 1000만을 간다 했을 때 또 받는 거. 근데 1000만을 가냐 안 가냐는 확실치 않잖아요. 1000만을 가면 이제 러닝 개런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CEO나 뭐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봉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영화 배우의 출연료에 해당되는 연봉이 있을 것이고,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어떤 성과를 초과 달성했을 때 받는 러닝 개런티 같은, 여기에는 스톡 옵션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원인데 1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 옵션 권리를 받았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1,000원인데 지금 100원에 바꾸면 100원에 바꾼 다음에 900원 차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 돈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매분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분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일시적인 비용들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영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냐. 그게 조정 순이익입니다. 그게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죠? 이건 일시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넌 GAAP EPS가 26%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당 순이익이 3달러가 나와요. 이게 진퉁인 거죠. 그렇죠? 이건 일시적인 비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비용이 지금 반영된 주당 순이익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일시적 비용을 제외해 보니까 훨씬 더 높은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놉시스는 72.5% 차지하는 게 디자인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제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얘기를 드렸죠. 아무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궁서체로 예쁘게 붓글씨를 쓰더라도 이 지금 붓글씨 서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C는 빨리 여러 가지의 어떤 고객사의 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속도전인데, 엑셀 파워포인트 갖고 작업해 갖고 문서 뽑아내는 사람이랑 한 땀 한 땀, 물론 장인의 하나하나 글씨가 굉장히 가치가 높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문서를 뽑아내는데 엑셀 파워포인트로 궁서체 딱 해가지고 쫙 뽑아내는 사람이랑 한 땀 한 땀 붓글씨 쓰다가 막 먹물 번져가지고 누가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자동화 시스템을 쓰는 게 유리하죠. 엑셀 파워포인트 예로도 그런데 반도체는 얼마나 미묘 복잡합니까? 거기선 자동화 시스템을 안 쓰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1위 업체가 시놉시스인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오토메이션 부분이 72.5고 나머지는 디자인 IP입니다. 자, 그 디자인 IP, 이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느냐, 아이디어가 뛰어난 애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도구 업체가 있고 아이디어 업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국의 ARM은 아이디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업체, IP 자산 업체를 통틀으면 영국의 ARM이 1위죠. 그 분야에서는. 디자인 IP 부분은 시놉시스는 이 정도니까요. 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 주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북미에서 9% 증가했고 매출이죠, 레비뉴니까 유럽에서 10% 증가했는데 아시아가 좋아요. 코리아에서 25% 증가했고요. 차이나에서 17% 증가했습니다. 자, 계속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던 뭐 이런 뭐 반도체 관련 IP 관련 주식이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아이디어 파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직원이 별로 없어요. 공장이 없고.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만 팔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왜 아이디어를 그러면은 TSMC는 아이디어를 못 내나요? TSMC 원래 태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는 다 아이디어 업체에서 빌려서 사오는 거죠. 그래야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IDM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다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너무 고객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세팅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레고 블록 같은 걸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걸 파는 업체가 영국의 ARM이고 이 시놉시스도 팔지만 비중은 ARM보다 적다는 거. 얘는 자동화 중심이다. 자동화가 어쨌든 전 세계 지역별로 전부 매출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진은 37.3. 대단하죠? 마진이 100원 팔면 40원 남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적이 다 플러스인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실적이 다 플러스인데 예상 실적을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아까 전에 그 매출 순이익이 다 줄었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눈높이가 낮게 나온 걸 뛰어넘으면 그나마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시놉시스는 매출 순이익이 다 증가했네요. 여기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은 두 번이 더 좋은 거죠. 띠임트를 2번 띄는 거예요, 이거. 근데 띠임트를 첫 번째는 잘 띄었는데 두 번째 띠임트를 더 걸린 거죠. 뭐냐? 매출 순이익이 다 플러스고 아까 조정 순이익으로 갔더니 일시적 비용을 제외했더니 더 좋아요. 진짜 영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너무 높았네요. 그것마저 넘었으면 더 좋았는데. 근데 어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솔직히 엔비디아랑 뭐 시놉시스 몇 개 빼고 TSMC 빼고 플러스 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머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엔비디아도 12%보다 9%로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5월 22일에 발표된 게 여기 미스라고 나오죠. EPS가 예상치보다 액추얼 실제가 0.05달러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이거 조정이고 아니고 그 부분이죠. 넌이니까 이거는 일시적 비용을 넣은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0.15.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매출액은 1.45 빌리언 달러인데 매출액도 66.37 밀리언 달러가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조정 주당 순이익, 매출액이 전부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 낮게 나와서 허들이 높게 잡힌 걸 못 넘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매출 주당 순이익은 다 성장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높아서 그 허들에서 발이 걸렸다. 예, 요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아쉬운 거죠. 2023년도 4분기, 2024년도 1분기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에 비해 실제치가 더 높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아주 살짝 못 미쳤습니다. 정말 약간 깻잎 한 27장 정도 차이로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2023년도 3분기,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는 이번 분기 예상치보다 더 높게 잡혀있는 상태다. 다음 분기 2023년도 3분기, 4분기 이번에 어떻게 전환이 될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이 PER이 아까 주당 순이익이 나왔잖아요. EPS의 PER을 곱하면 주가잖아요.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란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에 비해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 가가 주가예요. 지금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에 비해 51.22배 정도로 주가가 평가되고 있다. 주당 순이익에 51.2 곱하면 시놉시스 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포워드 PER이라고 하죠. 내년도, 내후년도, 내후년도의 예상 순이익에 대비해서 지금 PER을 구하면 그 역으로 PER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면은 주가 나누기 EPS 하면 P가 나오겠네요. PER이. 그렇죠? 그냥 산수예요. 산수.
사측 연산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사측 연산도 어려운데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 예상 순이익 대비하면 30배가 안 됩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이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ER, PBR이 너무 절대적인 수치가 그냥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거 아닌 거는 얘기 드렸죠. 아예 그냥 무조건 낮은 게 안 좋은 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없다는 거. 요즘은 진흙 속에 진주가 없습니다. 진흙 속에 진주가 없어요. 진흙 속에 진주가 있다고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SNS에 다 깔릴 텐데 그럼 진흙 속에 진주 다 벌써 파서 소리 듣는 순간 진흙 다 파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PER, PBR이 낮다는 거는 저평가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그 개요도죠. 여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형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형태 기업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뭐 계속해서 반도체 나올 때가 또 간간히 설명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냥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아이디어부터 후공조까지 싹 다 했으니까.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커졌다고 해도 원래 컸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더 커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글로 가려는 걸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분업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있으나 이 시장에서의 그 아직 가치라던가 인지도라던가 지지도는 미미하죠. 자, 영국의 ARM이 있고요. 시놉시스, 케이던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IP 자산을 파는 업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누자면 시놉시스, 케이던스는 설계 자동화 시스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걸 만드는 업체고 엑셀 파워포인트는 아니고요. 예시예요. ARM은 그냥 아이디어를 파는데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팹리스가 받아서 디자인 하우스가 연결해줘서 파운드리로 가서 오스타트로 간다. 이것까지 했죠. 그럼 여기 시놉시스는 여기 있습니다. 맨 첫 단계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 같은 날 나오는 시놉시스도 보자고 했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놉시스가 S&P 500에 비해 1년으로 따지면 42.68, 26.58, 20% 정도 초과 상승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기업을 하면 S&P 500보다 더 먹는 거예요. S&P 500 5년치로 하면은 더 차이 벌어집니다. 시놉시스 5년 동안 400% 가까이 성장했고요. S&P 500이 82%. 물론 워렌 버핏이 그냥 다 눈 감고 계좌 닫고 S&P 500만 투자해도 평균 이상이 된다 했기 때문에 시놉시스라는 종목을 딱 꼬집어가지고 100% 투자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거는 뭐 이 투자의 뭐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 대상으로 성장했는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업계 2위랑은 어느 정도냐? 이 업계 2위가 케이던스거든요.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5년치 410% 대 355.83. 케이던스도 대단하죠. 근데 시놉시스가 결국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시놉시스가 업계 1위만큼 시장에서도 그대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기업 다 좋습니다. 자, 목표가는 651점 지금 1달러에서 11.27% 업사이드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무슨 의견이 막 40개가 넘었죠. 이건 그 숫자는 적어요. 근데 모든 게 바이입니다. 8개 의견 총도 다 바이. 그래서 스트롱 바이가 나왔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지금 상단 추세선 거의 맞닿아서 지금 꼬리를 달고 있죠. 여기를 만약 넘어서면 이제 그 위에 목표 주가로 가는 거예요. 640달러로. 자, 주봉, 월봉은 사실 아까 5년치가 대충 벗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기업이 미국엔 너무 많아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 물리더라도 결국에는 다 신고가.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놉시스를 얘기 드렸죠.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문구 하나로 뭐 영화의 흥행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니나 그 포스터 문구를 딱 보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고 싶냐 안 가고 싶냐 마음이 결정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랄 반도체는 시놉시스 떡잎부터 알아본다.
올해 핫한 원자재죠. 구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구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관심을 보여주듯이 구리 현물 가격이 굉장히 올해 들어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톤당 1,85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급등세가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이 세계 구리 생산량 5위인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이 폐쇄된 점, 또 세계 정제구리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구리 재련소들이 감산을 예고한 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또 전기차 수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아질 텐데 공급량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니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일주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미 기사로 많이 접하셨겠지만 구리의 가격이 뚝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생각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부 구리를 대거 공매도했던 트레이더들이 이 급히 매수하는 과정에서 구리 가격이 올랐던 것인 만큼 근본적인 상승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떨어질까가 궁금하겠죠. 그 부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의 중요성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탄소 중립, 넷 제로 목표를 설정한 만큼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구리를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표현이 될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구리 수요가 더 많다고 합니다. 각각의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AI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가져온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파란색 바가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수요가 되겠습니다. 전력 수요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만큼 구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도 더 많은 구리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는 데는 더 많은 구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이죠. 각각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구리 소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2020년에 비해 더 많은 구리가 소모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수요가 조금은 둔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전기차로의 패러다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전기차에서 소요되는 구리의 양이 2017년에서 2027년 사이 이렇게 크게 급증할 것이다라는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차보다 4배 더 많은 구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또 차뿐만이 아니죠. 이 전력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구리가 필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구리를 쓸 곳은 참 많아집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왜 공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먼저는 채산성 악화에 따른 채굴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 등으로 어려운 신규 광산 허가, 구리 광산을 허가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오래전에 이미 개발한 광산에서 구리를 계속 더 캐내야 하는데 생산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칠레의 구리 채굴량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 바로 칠레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에서부터 지금 채굴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채산성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단단한 구리 광석이 채굴이 되고 있으면서 이 재련 등 가공 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익성이 안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채굴량이
수출량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신규 허가가 어렵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새롭게 개발 중인 그런 광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산지대에 황과 결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황이 문제입니다. 구리를 캐면서 이산화황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데 이 이산화황까지 같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에 사용되는 구리는 이롭다고 할 수가 있지만 구리를 캐내는 그 과정 자체는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신규 광산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즉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그에 발맞춰서 같이 증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리 가격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양방향으로 계속된다면 장기적 추세에서도 구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망을 보니까요. 구리 가격이 톤당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최근 가격 하락은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구리 재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구리 재고량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꽤 큰 재고량이 쌓여 있습니다. 구리 수요가 강한 2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리 수요가 생각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재고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지난 3월 중국 재련소 13곳이 올해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계획보다 5에서 10%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지난달 중국의 정제구리 생산량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근 가격 수요를 부추겼던 수요 확대 또는 공급 제한적인 조건들이 생각해보니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시티 애널리스트도 당분간 3에서 6개월 정도는 구리 가격이 톤당 1,500달러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신중한 입장 취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사인즈에서 엔비디아만 홀로 질주했던 뉴욕 증시 그리고 그 외에 또 챙겨보셔야 될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지도 2부에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저희는 바로 2부 코리아 마켓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략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개장 전략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릴게요.